한 주간 많이 추우셨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누그러져서 괜찮았는데 지난 주간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또 비도 오고 또 어느 지역엔 또 눈도 왔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좀 세게 불어서 아마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한겨울만큼이나 추웠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그 수능 추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치르는 그 대학 입학 자격 고시 같은 것인데 그 시험을 치르는 그 우리 청년들의 그런 절박함과 또 그들을 지켜보는 그 학부모님들의 그런 간절함이 너무 뜨거워서 이것을 좀 식히려고 찬바람이 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18일 날 치러지는 수능시험도 큰 추위 없이 치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또 모 신문에 보니까 또 116년 전에 그런 걸 가지고 미래 외교를 논하냐 이런 것이 눈에 좀 밟혀서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그런 순국 선열들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김인상주교 인사드립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월 17일은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1939년이네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죠.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날 11월 17일을 순국 선열의 날로 삼았습니다. 왜 11월 17일이었을까? 이날이요, 1905년 을사능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땐 대한제국이었었죠, 외국어를 찬탈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997년도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이 11월 17일을 그 순국선열의 날로 제정해서 지금껏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죠. 왜 하필 을사늑약의 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을까? 저는 그게 참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을사늑약의 정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05년, 여러분들 저 문서 보이죠? 이게 바로 소위 당시의 을사늑약 의정서입니다. 왜 늑약이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이 날이요, 1905년이 어떤 날이었냐면 꼭 10년 전에 그 민비가 시해당하는 9월 말이죠.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일본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속국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11월 이제 9월 말에 소위 그 일본의 가거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11월에 되면 그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계획 이런 것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설사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 성사시킨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 총괄적인 정치 교섭은 당시 중천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맡았고요.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7일 날 소위 그 하야시 곤스케 또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일본 군대를 끌고 소위 경운궁 중명당에 들어가서 참 슬프게도 고종과 대신들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죠. 그래서 압박하면서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제로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을사 조약이라고 그러지 않고 일사 늑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문서로 보면 최소한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사인을 고종의 이 소위 그 왕의 도장이 없이 조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조약으로 또 조약에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지금까지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뭐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고 거기에 서명한 것은 뭐 강제를 했거나 아니면 모사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당시에 그것을 사인할 때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외부 대신 박재신이라든가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무 대신 이하영 이런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외부 대신 박재순,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 이 5명이 그 조약 체결을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들을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이시지만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그 5개 항으로 돼 있는 이 을사늑약의 내용은 뭐 한마디로 어쨌든 일본의 허락 없이는 국제적 성질의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소위 외교적 찬탈이 뭐 적혀져 있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 나라를 빼앗기 위한 수순이었죠. 어쨌든 당시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외부 대신 박재순의 이 소위 도장으로 계약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종께서는 이 짐을 협박해서 조약을 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봐갖고는 어떤 방법인지 간에 이 조약에 그게 강제적인 힘이든 어쨌든 한 것만큼은 사실이었지만 이게 무효라고 선언을 하면서 해외에 계속 친서를 보내서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아시다시피 1907년 7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아들 순종을 즉위해서 당시 사용하던 그 연호도 광무였다는 것을 융희로 바꾸게 되고요. 정말 너무나도 쓰린 과거입니다만 소위 1910년 경술 국치 합병을 선언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순국 선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빛 없이 어둠의 암흑의 시대를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지난 세월 동안에 이런 분들 애국지사 혹은 뭐 열사 혹은 의사 이렇게 불리우면서 보통 통칭 우리가 현충일날 같은 경우는 호국영령이라고 그런 명칭으로 부르긴 하죠. 근데 약간 혼동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어떻게 다른가?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을 그냥 조금 생략하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스로 나라를 빼앗긴 것을 억울해해서 몸바쳐 싸우다가 옥사를 하거나 병사를 하거나 이 전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제 국권 찬탈을 당한 후에 해방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등으로 순국하신 분들을 의미한다. 이제 반면에 호국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전쟁터에 싸워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가 죽으신 사망하신 분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순국과 호국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일 텐데 스스로 나라를 이렇게 나서서 나라를 지켰냐 아니면 국가의 부름으로 나라를 지켰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의미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뭐 건국 훈장 혹은 건국 포상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대한민국 건국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잠깐 사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뭐 유관순 열사라든가 또 윤봉길 의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고요. 실제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뭐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남아 있고 또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을 같이 그냥 순국 선열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죠. 뭐 어떤 분이 의사고 어떤 분이 열사고 뭐 어떤 분이 지사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투쟁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단지 뭐 말씀드린다면 순국 한자말 그대로 스스로 나서서 나라를 지킨다, 생명을 지킨다 하는 그런 숭고한 의미를 보면 뭐 그분이 어떤 분이든 한 애국의 한 모습으로 자기 삶을 바친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순간 존경과 추모의 뜻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을사늑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제로 외교권을 찬탈된 1905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소위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소위 의열투쟁, 항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관료, 유생들 이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약 폐기, 또 을사오적의 처단,
혹은 뭐 좀 더 크게는 국권의 회복 이를 위한 뭐 상소라든가 심지어는 자결투쟁 같은 것도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몇 가지 장면들을 보면 경운궁 앞에 집결해서 그 조약 체결을 항의하는 그런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게 있었고요. 사보타지라는 것도 처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종로에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항의의 뜻으로 다 장사를 안 하는 거야. 문을 닫고 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크게 사건으로 그 소위 당시에 그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종의 그 시종무관장이었던 민영환, 지금 여러분들 그 사진으로 보시는 분인데 그 소위 당시 좌의정 조병세와 함께 조약 무효 등을 주장하다가 11월 30일 국민에게 유서를 남기고 할복 자결을 했습니다. 또 조병세와 또 전 참판 홍만식, 전 대사원 송병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학보주사 이상철 등은 음독으로 자결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유서 있지 않습니까? 민영환의 유서. 그 대한매일신보 12월 1일자, 1905년 12월 1일자에 그 유서가 실렸는데 항일운동을 격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유서 내용을 아주 조금 추려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치민욕이 이에 이르니 우리 인민은 장차 경쟁에서 진멸될 것이로다. 구천에서도 여러분의 기필코 조력하겠으니 힘을 합하여 우리의 자주 독립을 다시 찾으면 죽은 자든 황천에서도 기꺼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황성신문 11월 20일자에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고 조약의 무효를 알리는 소위 장지연님의 그 논설 시일야 방성대곡. 물론 이 일로 인해서 황성신문은 무기정간을 당하기는 했습니다. 이건 뭐 역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잘 아는 것이고, 어쨌든 그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인해서 의병들이 각지에서 일어나서 그때서부터 소위 일본 군대들, 군사 시설들이 공격을 당하고 또 때로 개인적으로 그 소위 친일파 인사들을 개인적으로 응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소위 전참판 민종식이라는 분이 충청도에서, 또 면함 최익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분은 그때 당시 나이가 74세인데도요. 그때 당시 군수였던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전북 소위 정읍 순창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대마도까지 유배가 되고, 그렇지만 뭐 먹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은 그 분에 못 이겨 옥사를 하시게 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1910년 그 경술국시라고 하는 그 한일 합병으로 인해서 순국 선열들의 피 흘림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1939년 때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소위 순국 선열의 날이라고 해서 11월 17일 그 을사늑약의 날을 정말 마음 뜨겁게, 마음 슬프게 기억하고, 또 그때 당시에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날로 정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오늘의 일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이 한국이 이렇게 그야말로 뭐 OECD 국가의 표현대로 한다면 2020년도는 이태리를 넘어서고 2021년도는 영국을 넘어선다는 그 보고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마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기는 진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마음속에는 아마 어느 한 부분은 아직도 식민지라는 생각,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 소위 일본의 보수적인 정권 정치자들을 만나면 한국은 아직도 조선징, 그냥 하등 국가로 취급하는 것이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승만 정권에도 그랬지만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도 내가 보기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치, 문화, 교육,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실 나라 곳곳에 친일 세력이 있었던 것이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을 깔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65년 그 대일본 청구권 합의도 그렇습니다. 합의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친일의 한쪽 끝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만드는 그 위안부 최종 합의했던 아베와 박근혜 정권의 그 결과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 합의를 이끌었을까요? 역시 제가 보기엔 친일의 한 끈앞을 정도였을 겁니다. 전 그 궤를 달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이 국가 간의 약속을 훼손했다 하고 끊임없이 일본에서 지적하는 것을 그냥 일본이 맞다. 그 조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이 법을 어긴 거죠. 그게 을사늑약처럼 그게 강제를 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사실과는 관계없이 법을 어긴 게 되는 셈입니다. 보십시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판결을 내린 게 촉발된 거 아닙니까? 결과. 그랬더니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그 한국 정부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원자재를 주면 그것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소재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소재를 수출할 수 없다. 그래서 수출 규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뭐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평행선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곧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망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생각들은 한국은 자기네 나라하고 상대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큼으로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마 지금 일본 사람들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틀렸죠. 지금 1905년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만난 많이 경험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요, 거꾸로 일본과 함께 가야 한다 이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소위 억하심정 같은 게 마음속에 있어도 그건 뭐 옛날 일이고,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한들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나, 너희한테 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 모든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와 선입관계에 따라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특별히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좋게 포장되어 있는 것은 국가의 이익, 또 나쁘게 보면 소위 정당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될 공산이 큽니다. 그것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 뭐 다른 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저희의 몫,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도 청구권 합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지난 한일 관계의 빚을 다 청산했다고 확고히 믿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소위 문정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이 모든 정치적 행위는 위법이 되는 셈이죠. 아마 대법원 판결조차도 문정권의 하수인들이 보여준 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건 일본은 지금도 오히려 한국 정부의 사과를 받고 싶어 합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키웠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난 정권에 불가역적으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약속을 어긴 거죠. 여러분,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설제 강제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요,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분명한 것은 위계나 강압으로 인한 어떤 죄악은 유효하지 않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저 순국선열이 보여준 그 결기가 바로 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우리는 순국선열에 그런 어떤 피를 정말 존경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뭐 조선 왕조처럼 혹은 대통령 이런 게 아니고요. 단지 소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선순환 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무슨 뭐 전략이든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를 강제로 갑질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막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뭐 강대국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저 소박하게 우리는 서로 손과 손을 잡아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 하나 할까요? 소위 등가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소위 equivalence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와 나하고 무게가 같다. 너와 나의 어떤 이 밸런스, 이게 같으니까 서로한테 이렇게 좀 서로 존중해주며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뭐 좀 세다고 그래서 이렇게 억압하거나 약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눅드는 그런 세상은 만들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거기에 그냥 매몰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는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것은 결국은 한 조직의 패망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도 패망시키고 오히려 거꾸로 지구도 멸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좋은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합해서 함께 사는, 서로 우리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살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일을 꿈꿔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